안녕하세요.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8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단계 또는 인성 발달의 8단계 명칭부터 봅니다. 제1단계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 2단계 자율성 대 수치심 및 의심, 제3단계 주도성 대 죄책감, 제4단계 근면성 대 열등감, 제5단계 자아정체감 대 역할혼미, 제6단계 친밀감 대 고립감, 제7단계 생산성 대 침체감, 제8단계 통합성 대 좌절감. 일단 이 8단계는 연령과도 관련이 있는 발달 순서와 시기, 즉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8단계의 명칭에 모두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 이렇게요. 여기서 잠깐 앞 강의에서 나왔던 후성서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신체의 각 기관은 제때 발생해서 성장해야 하고 또 비율도 다른 기관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통합되어야 한다. 각 기관의 발달이 다른 기관들과 비율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면서 통합하지 못하면 과잉으로 인한 괴물이 되거나 결핍으로 인한 괴물이 된다. 이 원리는 인성 발달에도 해당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비율의 조화와 통합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후성적 원리는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 모 대 모 이런 거랑 무슨 관련이 있냐? 관련이 있어요. 8단계로 돌아와서 명칭을 보면 기본적 신뢰감,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 이렇게 왼쪽은 뭔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고 오른쪽은 불신감, 수치심, 죄책감 등등 뭔가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 명칭을 보고 그냥 단순하게 신뢰는 좋은 거야. 오른쪽에 있는 불신감은 나쁜 거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세상에 불신감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없고 불신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에릭슨은 예를 들어서 1단계 신뢰감과 불신감이라고 한다면 신뢰와 불신의 비율에서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에릭슨은 설명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양극단의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에릭슨의 이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8단계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와요. 그래서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이 8단계의 명칭과 내용을 외워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들을 줄줄 외우는 것보다 말이죠. 에릭슨이 왜 양극단의 명칭을 붙였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8단계를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곡이나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심리사회 발달 8단계와 발달 과업 1단계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 출생에서 약 1년, 프로이트의 구순기에 해당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의 아기는 스스로 먹고 추우면 따뜻하게 입고 등등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생존이 양육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양육자는 아기가 이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라는, 즉 기본적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적이에요. 기본적 신뢰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기본적 불신감을 키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요. 아기의 욕구가 한 번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기본적 불신감이 형성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예를 들어서요. 양육자가 늘 주의 깊게 아이가 배고플 때 먹여주고 추울 때 입혀주고 하는 등 보호를 잘 해준다면 혹시 아기가 배고픈데 바로 먹을 것을 주지 않더라도 이제 곧 줄 거라는 믿음,
기본적 신뢰감이 있으니까 지나치게 불안해하지는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관성 있게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돌봐주는 것이 중요하다. 발달적 과제, 유아가 자신의 주변 세계를 신뢰하는 태도를 형성시키는 것, 어른들은 유아가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오늘날의 사회에서요, 직장을 가진 어머니들도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생활이 매우 바쁘잖아요. 그래서 종일 유아와 같이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머니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에릭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로 하는 것보다요, 인용해 보겠습니다. 초기 유아기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신뢰의 정도는 음식의 절대량이나 사랑을 표현하는 횟수 같은 양적 요소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라는 질적 요소에 더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최초의 신뢰감이 아이의 내면에 정체감의 토대로 자리를 잡으며 그것은 후에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과 자존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의식과 결합된다. 그러므로 아이가 겪는 좌절이 더 큰 동일성과 더 강한 연속성의 경험과 궁극적으로 개인의 생애주기와 유의미한 소속감 사이의 통합으로 이어진다면 이 단계와 다음 단계에서 성장하는 아이가 견뎌내지 못할 좌절은 없다. 아이들은 좌절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좌절에 내재하는 사회적 의미의 결핍이나 상실 때문에 신경증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양적 요소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라는 질적 요소에 더 많이 관련된다. 좌절에 의해서가 아니라 좌절에 내재하는 사회적 의미의 결핍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2단계 자율성 대 수치심 및 의심, 두세 살, 프로이트의 학문기에 해당하는 시기. 두세 살쯤 되면 배변을 조절하거나 옷을 입는다거나 조금씩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배워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울음을 조금은 참을 수 있게 되는 등 초기 사회화의 시기로 들어왔습니다. 이 시기의 유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등 독립성을 발휘합니다. 그건 유아의 입장이고요. 어른이 볼 때는 뭔가 어설프기도 하고 또 어려워하는 걸 보고만 있으려니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유아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는 경험을 통해서 자율성이 길러지는 거니까요. 지나치게 도와주려고 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유아가 하는 일이 성공했을 때 어른들은 성공을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실패했을 때는 비난하거나 벌을 주면 유아는 수치심이나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시기의 어린이들에게는 특히 놀이나 실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줄 것, 회의나 좌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 수용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수치심을 주지 않도록 할 것. 제3단계 주도성 대 죄책감 4살에서 5살 정도, 학교에 들어가기 전 1, 2년 정도죠. 프로이트의 남근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에릭슨의 유년기와 사회에서 인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4살, 5살 어린이를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각각의 단계에서 아이들 각자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책임감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기적이 일어난다. 주도성이라는 광범위한 특질도 그중 하나이다. 이러한 새로운 느낌과 특질들의 틀은 동일하다. 아이는 보다 자기다워지고 보다 유연하고 여유로워지며 보다 명민한 판단력과 활기찬 모습을 보인다. 아이는 남아도는 에너지를 마음껏 누리고 그것은 아이로 하여금 실패는 빨리 잊고 설령 불확실하고 위험할지라도
보다 정확해진 방향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향해 나아가게 해준다. 이제 전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잖아요. 주도성은 이전 단계에서 성취한 자율성에 더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방향도 정할 수 있고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거기에다가요, 과업의 질이 더 첨가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이는 독립을 요구하게 되죠. 주도적으로 하고 싶으니까요. 에릭슨의 표현으로는요, 자기가 하려는 일에 달려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상상할 수 있으시죠? 신체적 활동이 이전 단계보다 발달하였고 언어 구사 능력도 생겨서 모든 일을 스스로 독립적, 자율적으로 해보려는 주도적 성향을 나타낸다. 그런데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직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어린이는 자신이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이 둘 간의 균형감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과업 중에 하나예요. 어른들은 유아가 묻는 것에 성실히 대답해주고 유아가 하는 일을 격려해주면 유아는 능동적인 태도와 주도성을 키우게 됩니다. 어른들이 말이죠. 유아가 하는 일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자주 비난하면 유아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어른이 해야 할 일은 주도성을 기를 수 있도록 어린이의 활동을 지지하고 격려해야 한다.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어린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해서 다 실행에 옮길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뭐든 못하게 하면 유아는 내가 하고 싶은 건 왜 다 못하게 하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모두 틀린 건가 봐. 모두 잘못된 건가 봐. 이렇게 믿게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나친 제재나 금지보다는 관리해줘라. 저는 이 관리라는 용어가 마음에 듭니다. 제4단계 근면성 대 열등감 6살에서 11살 즈음까지 프로이트의 잠복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에릭슨의 유년기와 사회에 있는 구절입니다. 이제 내적 단계는 생활의 시작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다만 여기에서의 생활이란 무엇보다도 학교 생활이 될 것이며 그 장소는 문화에 따라 들판이나 정글 또는 교실이 될 수 있다. 풍부한 상상력이 비인격적인 요소들의 원리에 길들여지고 이용되는 동안 아이는 이전 단계의 소망이나 욕구를 잊어야 한다. 에릭슨은 학교 생활을 아이가 읽기, 쓰기, 셈하기와 같은 비인격적인 요소들의 원리에 길들여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이의 학교 생활의 시작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학교는 적어도 입학하는 어린이에게는 아주 낯선 환경입니다. 뭐가 낯서냐? 학교에서 어린이는요, 자율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규칙을 따라야 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를 보여야 하죠. 그런데 매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하다 보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성공했을 때는 성취감도 느끼고 인정받는 것도 알게 되고요. 이 시기는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한 시기라고 하네요. 실패를 했을 때는 그 경험을 통해서 어린이는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누구는 성공하기도 하고 누구는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어린이들과 비교하게 되겠죠. 그러면 경쟁심도 일어나고요. 그러나 경쟁만 하는 것도 또 아니에요. 어린이들은 협력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곧잘 어울리고 협력을 잘하기도 해요. 생각보다는요. 이런 것들, 성공, 실패, 경쟁, 협력 등등 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환경에서 어린이는 내적 긴장, 갈등을 겪게 됩니다. 제4단계 근면성 대 열등감 정리하면 학교 공부
공부를 비롯한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근면성을 발달시켜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 어른들이 할 일은 어린이를 격려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수행을 못하는데 무조건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에게 성공할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취감 느끼고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더 참고 노력하게 되겠죠. 100%의 성공 기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 아는 것만을 과제로 제시했다는 뜻이고요. 즉, 새로 배운 것은 없다는 뜻이니까요. 이걸 어른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실패는 단 한 번도 안 돼.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여기 나온 모든 것을 고려해서 교육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참 어린이도 어른도 쉬운 일이 없습니다. 다시 에릭슨 인용합니다. 열등감의 발달, 결코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은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강조할 줄 아는 교사에 의해 최소화될 수 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강조할 줄 아는 교사.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흔한 위협일 텐데 오랜 기간 학교에 다니는 동안 아이는 적어도 한 가지 종류의 일을 정말 잘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일의 즐거움을 결코 얻지 못할 위험이 있다. 어떤 어린이라도요, 학교에 다니는 동안 적어도 한 가지 종류의 일이라도 나는 이건 정말 잘해 이런 자부심을 얻지 못하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어느 어른도 이런 걸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매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일어나는 일도 있으니까요. 이 인형이 좀 어두운가요? 부모든 교사든 교육에 임하는 사람은 나 뭐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 몰라서 우리 아이가 불신감, 수치심, 죄책감, 열등감이 많은 아이로 크면 어떡하지? 문득 이런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하게 되는데요. 좀 길지만 에릭슨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정신분석학은 한 개인이 발달 과정에서 겪는 독특한 경험과 갈등에 대한 이해를 더해준다. 그러한 경험과 갈등이 아이들이 특정한 기능을 습득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겪는 것이든 아니면 아이의 어머니에게 자랑할 만한 기쁨이나 숨기고 싶은 걱정이 될 만큼 예외적인 것이든 건강한 아이라면 일련의 중요한 경험들 가운데 내적 발달의 법칙을 온전히 따르게 되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 법칙이 테네의 아이에게 기관을 하나씩 차례대로 만들어 주었으며 이제는 주위 환경과 중요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일련의 잠재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에릭슨의 같은 책, 같은 내용인데 좀 예전에 아동기와 사회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을 다시 소개합니다. 뭐 반복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건강한 어린이가 그가 하는 일련의 중요한 경험을 함에 있어서 만일 어른들이 절반쯤이라도 적절하게 잘 인도해 주기만 한다면 발달의 내적 법칙을 단순히 따르거나 대체적으로 따를 것임을 믿을 수 있게 된다. 내가 절반쯤이라도 잘 인도해 준다면 발달의 내적 법칙에 따라 잘 클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사실 이런 것이 어른이 가지면 좋을 인생에 대한 기본적 신뢰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강의로 갑니다. 감사합니다.